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저희 얼마 전부터 민법 공부 함께 해나가고 있죠.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에 속해 있는 민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 그러면 정말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부터 들잖아요. 덜컥 겁부터 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게 더 그 두려움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양도 많고 용어도 참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상 이론을 공부할 때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뭐지? 내가 공부를 했나? 이런 경우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요, 이 실제 판례집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암기를 하시고 외우시면 도움이 참 많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그 마음, 그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죠. 자, 저희가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조금씩 공부해 나가자고요. 자, 오늘도 박기인 교수님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이번 2강에서는 107조 비진입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107조에서부터 이제 보시면요. 107조는 비진입 표시죠. 그다음에 108조는 통정의 표시인데 비진입 표시와 통정의 표시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보통요. 그다음에 착오하고 사기 강박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비진입 표시를 보면 원래 이제 비진입 표시가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독일은 두 가지로 구별하죠. 심리 유보하고 심리 유보라고 하는 것은 희연 표시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죠. 심리 유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한테 우리 집에서 방을 빼라 이 말이 아니고 나는 월세를 좀 더 높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월세를 올려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방을 수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주면서 좀 월세를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싼 집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말 속에는 당신이 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당신이 돈을 올려주고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심리 유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희연 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농담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독일 민법은 심리 유보와 희연 표시를 구별하지만 우리나라의 우리에서 비진입 표시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가 나오냐? 우리는 비진입 표시 또는 통정의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 즉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비진입 표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먼저 여기서 한번 보시면 먼저 비진입 표시 한번 보실까요? 비진입 표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진입 표시는 첫 번째 뭐를 봐야 되냐면 진이 있는 의사 표시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요, 진이 있는 의사 표시는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5가지요. 첫 번째 강박이라는 거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우린 것을 뭐란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그것도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그러면 진이 있는 의사 표시라고 말을 쓰지 않는단 말이죠. 뭐라고 표현하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의 표현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뭐냐? 스스로 뭐냐? 자의로죠. 자의로 사직서를 근로자가 제출했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빌린 경우, 알겠죠? 대출을 받은 경우 교직원들의 의사는 자기가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이것을 우리는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친구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다. 그다음에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만 이 5가지를 진이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뭐란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그다음에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이죠. 표시대로 유효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면 비진입 표시는 표시대로 언제나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비진입 표시는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을이 무효인 등기를 제3자 병에게 처분하죠. 그럼 우리 민법은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 제3자가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우리 민법 107조 제2항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공신의 원칙에 의하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107조 제2항, 108조 제2항, 109조 제2항, 110조 제3항에 의해서 제3자가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이기만 하면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무효의 3대 원칙에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스스로 비진입 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진입 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제3자, 즉 첫 번째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비진입 표시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적용범위죠. 그 적용범위는 우리 민법 107조, 108조, 109조, 110조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죠. 그래서 공법상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죠. 즉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원 면직이 됐다. 이렇게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경우는 107조 비진입 표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를 취하할 마음이 없는데 소송을 취하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도 뭐냐? 소송행위는 공법상 행위죠. 사법상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소를 취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취하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이 그래서 소송행위와 공법상 즉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에는 비진입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비진입 표시는 어디에 적용되냐? 대리권 남용 행위에 적용이 되죠. 원칙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하면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소가죠. 그런데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라고 한다?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죠. 그래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비진입 표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진입 표시는 먼저 진인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알고 제3자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적용 범위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보면은 비진입 표시는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통정의 표시를 보는데 여기 통정의 표시 보세요. 통정의 표시는 비진하고 다르죠. 통정의 표시는 비진 즉 비진입 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양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정의 표시고 첫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은닉행위죠. 즉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너무 비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매매계약을 하죠. 그것을 가장매매를 하죠. 이렇게 즉 증여를 할 의사를 가지고 가장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증여로서 유효가 되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하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가 되고 을은 완전한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을이 병에게 처분하죠. 병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에서 정 앞으로 넘어가죠. 정도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 은닉행위에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증여의 의사표시는 유효이다. 매매는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 을은요 선악 불문하고 그 등기는 유효이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이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악이라고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매매죠. 즉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갑이 을과 가장매매를 하죠. 가장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래서 갑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죠. 채무불행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행기 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하는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가장매매는 무효이다.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럼 무효가 되면 채무불행의 문제, 즉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이고 즉 갑이 을에게 등기하죠. 그 등기는 무효인데 을이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자신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하로 을이 그것을 병에게 처분하죠. 그럼 병에 처분하면 병은 선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때 병은 비진입 표시에 있어서 제3자와 동일하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여부는 보면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가장 매매를 했죠. 이것은 공공의 이익,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 사익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죠.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103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구별을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대출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인 주체보다는 갑이란 말이죠. 원래 갑이 돈을 빌고 싶은데 갑은 어떤 이유로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자기 친구 을한테 부탁해서 을 너 앞으로 돈을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대신 돈을 갚아줄게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을이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자기 친구한테 줬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누가 은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인가? 명의를 빌려준 자, 즉 형식적 주체무자인 을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대출해 주고 싶어. 그런데 갑이 개인 대출 한도가 초과가 돼서 대출해 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이 뭐라고 하냐? 당신 친구를 데려오면 친구 이름으로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갑이 자기 친구 을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을하고 은행하고 대출 계약을 하면서 은행이 뭐라고 하냐? 당신한테는 절대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즉 이것을 말한다. 은행이 양해를 했다. 다른 말로 통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경우 을 명의로의 대출은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개인 대출 한도를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주체무자, 형식적인 주체무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가 무효가 된다? 상대방의 양해가 있다. 양해를 통정이라고 그래. 그럼 둘이 짜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무효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통정표에서 제3자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제3자는 것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3자는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란 말이죠. 그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새로운 이해관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 여러분요.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그러면 매매가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가장매매 그러면 매매가 무효죠. 이 무효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서 가장매매의 매수,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람,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전세권을 설정받은 사람, 가장매매 매수인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죠. 특히 제3자에서 요즘 최근에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파산관제인이죠. 파산관제는 제3자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파산관제는 두 가지가 더 중요하죠. 첫 번째 파산관제는 제3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제3자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 만약에 총파산 채권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에서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전체를 선의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파산관제인, 그 다음에 보증인 같은 경우와 제3자에 해당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아닌 경우가 있죠. 아주 중요하죠. 첫 번째 상속인이죠. 즉 포괄승계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그 다음에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제3자가 아닌 거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상속인, 그 다음에 수익자, 그 다음에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또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제3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제3자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정확히 아는데 만약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상속인, 그 다음에 제3자에 계약서 수익자,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 이 사람들이 제3자가 아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정의 표시에서는 두 가지를 조심한다. 첫 번째, 우리가 증여를 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를 했다. 증여를 은닉행위라고 하고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한다. 그런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제 집행을 면타는 목적으로 거짓말로 매매 계약을 했다. 가장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무효이다.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다. 을이 병에게 처분한다. 병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는 선의가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유무는 불문한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선이죠. 그러면 전득자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 이것을 뭐란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특히 제3자 통정법에서 중요한 것은 제3자의 범위다.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 특히 파산관제인 한국자산공사, 그다음에 보증인 압류 감유권자를 제3자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제3자가 아닌 것 누가 있다? 상속인, 그다음에 수익자,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있다. 그다음에 이제 착오죠. 우리가 착오라는 것은 먼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 그 중요 부분에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착오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동기의 착오가 중요하죠. 우리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죠. 하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된 경우 우리는 것을 착오라고 하죠. 그런데 동기가 언제나 표시돼야 되냐? 그렇지 않죠. 그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 첫 번째, 표시돼야 착오이다.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는 필요가 없다.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의 착오죠.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로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냐? 시가의 부족이다. 또는요 지적, 면적, 평수가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즉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가압류가 있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 등기가 무효이다. 그럼 여러분요, 가압류 등기가 무효란 말은 더 이상 손해가 없잖아요. 우리 이것을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러한 경우는 착오가 아니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착오인 것은 뭐냐? 첫 번째, 사람의 동일성이죠. 채무자가 갑인 줄 알고 보증을 썼더니 채무자가 을이더라.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A라고 하는 상가 건물을 B라는 상가 건물로 착각해서 계약을 했다. 중개업자의 소개를 믿었죠. 그럼 우리 이것을 중요분의 착오로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토지의 현황과 경계죠. 농지인지라고 땅을 1200평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600평이 하천부지이더라. 그러면 토지의 현황, 그 다음에 토지의 성질이 뭐더라? 하천이더라. 이것은 뭐다? 착오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람한테 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곳을 믿고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설계사 자격증이 없더라.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걸 알았으면 설계 용역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등기하고 난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3억 8천만 원이 추가로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온 줄 알았으면 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리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사실을 알렸단 말이죠.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더 나왔다. 우리 이것을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착오인 경우는 취소할 수 있지만 착오가 아닌, 예를 들어서 시가라든가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면적이나 지적이나 평수,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이러한 착오가 아닌 경우는 취소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두 가지죠. 첫 번째, 중개업자의 소개를 믿고 20에서 30평가량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된 경우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고려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청자라고 믿고 매수한 경우 착오를 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착오를 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 즉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은 뭐냐?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할 관청에 문의하지도 않고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이 그 토지를 매입하면서 중개업자라고 하는 전문가의 동의를 자문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이라든가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착오를 유로 취소를 못한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 악용을 했다.
그럴 때는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러면 경과실이 있으면 할 수 있냐?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취소함으로써 착오는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과실로 인해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했다 할지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매매 계약을 해지한 후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특히 화해 계약의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사기를 당해서 화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 우리가요,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신원보증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서류,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는 생각으로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단 말이죠. 누구의 잘못으로?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기망에 의해서. 이런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이죠.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사기,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용인되는 정도 우린 것을 사기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특히 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변칙세일, 백화점의 변칙세일 판례가 사기로 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지 의무 위반이다. 즉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바로 그 옆에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조성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 분양업자는 공동묘지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했다, 사기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569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다,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고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더라. 그러면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기가 아니고 두 가지. 첫 번째가 교환계약이다.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물건의 시가를 묵비 알려주지 않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할지라도 사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기가 아닌 것 또 뭐가 있냐? 우리가 상가 분양 광고죠. 상가 분양 광고를 하면서 우리가 전문 경영인에서 경영을 맡기고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일정에게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사기는 뭐냐? 그 자체가 위법하죠. 그래서 위법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기를 당했다,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것은 병존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기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강박이죠. 강박은 또 뭐냐? 강박도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강박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공포심을 유발시켜야 되죠. 그래서 불법적 해약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유발시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고, 만약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됐다,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판례가 어느 경우에 강박이라고 얘기했느냐? 강박이 아닌 것 뭐냐?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어떤 불법적인 해약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적 해약의 고지란 말이 키워드예요. 불법적 해약의 고지 없이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사실만으로 우리 이것을 강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판례가 또 고소고발 사건에서 고소고발 그 자체는 강박이 아니지만 고소고발을 통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목적은 아무리 정당해도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 즉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일 때 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죠?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 있죠. 원칙적으로 이러면 당사자 간에 언제나 취소하죠. 그런데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시다, 취소를 못하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가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일 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시면 취소를 못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중요하고. 그러면 제3자는 누구냐? 단순한 피용자를 제3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리에서 대리인은 본인과의 관계에서 제3자인가? 대리는 본인과 동일시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기나 강박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망을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단 말이죠. 내가 사기를 당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어.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느냐? 하자 있는 물건이니까 하자 담보 책임이죠. 이 두 가지를 다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사기나 하자 담보 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중첩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사기와 하자담보 책임은 경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의 착오, 즉 주관적인 요건이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되죠. 그런데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동기의 착오에서 동기가 표시가 돼서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사기에서 착오를 함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에 그치지 않고 중요 부분의 착오에 이르러서 사기를 당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사기에도 해당하고 착오에도 해당한단 말이죠. 판례문이라고 했다. 사기와 착오가 경합한다. 경합한다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그것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사기나 강박에서는 그 말을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뭐를 보냐? 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2문제 이상 3문제까지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대리는 양이 많고요. 그 다음에 대리는 대리권이 있고 대리 행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 표현 대리, 크게 4파트로 나눠진단 말이죠. 이 4파트를 나누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인 교수님의 민법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면서 실제 판례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면 공부에 참 많은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니어분들께서 시니어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어렵고 자신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실제 판례집이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이 시니어분들이 오히려 공인중개사 시험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판례라는 건 실제 있었던 사례, 판결이 났던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경험이 많고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많은 우리 시니어분들이 공부하기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해하기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루하루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중에서도 다시 복습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복습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